자, 그러면 오늘은 그 박태균의 조봉암 연구란 책의 마지막 부분, 부르는 5, 6, 7부인데, 이제 세 번째 강의인 거죠. 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5부는 제목이 진보당 운동인데, 사실상 3대 대선, 대한민국의 세 번째 대통령을 뽑는 3대 대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대선이 조봉암과 이승만의 마지막 대결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조봉암은 지난 2부, 2강 끝날 때 3대 국회의원 선거를 원래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관위가 진짜 부정선거. 그건 진짜 부정선거예요. 진짜 부정선거를 해서 그 등록을 안 받아줘 버렸죠.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 자체가 봉쇄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손 놓고 노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54년 3월경에 1950년대와 우리의 당면 과업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책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본 거지. 이게 이제 진보당이라는 나중에 진보당 위원 만들 때 그 책에 수록이 된 내용인데요. 박태균 교수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조봉암의 사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평화통일론이 나왔다는 거야. 그 전까지 2대 대선까지는 평화통일론 얘기가 안 나왔는데 54년이면 53년에 휴전했으니까 전쟁 끝나고 1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벌써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사실 6.25 휴전 직후여서 북진 통일 이외에는 뭐딴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 금기를 깨는 주장을 무려 1954년에 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론 주장이 나중에 3대 대선에 나갔을 때 56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그게 결국 본인이 죽음에 이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위험한 얘기를 한 거고 그만큼 이제 그 본인으로서 큰 승부수를 던졌던 거죠. 그리고 3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4.45 입개헌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사실 3선, 4선, 5선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승만이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어차피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이렇게 해서 중임 제한 조항에 예외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죽을 때까지 계속 출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한민당 계열 민국당은 계속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15석 정도밖에 얻지 못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승만 정권하고 붙어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분리되어 나온 원내 자유당 그룹이 있죠. 그 원내 자유당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영삼이죠. 그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이 원래는 이제 자유당으로 시작했다가 이승만이 부산 정치 파동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민국당하고 합류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1955년에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민주당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결국 민주당은 뭐냐? 인촌 김성수와 해공 신익희의 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당과 일제시대 어떤 친일 주주 그룹이었던 한민당과 독립운동 그 중경 임시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신익희. 그래서 이제 중경 임시정부 그룹과 한민당 그룹이 합쳐져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신인 민주당이 1955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요걸 만들 때 그 바로 직전 대선에서 2위를 했던 조봉암 오히려 민국당이 냈던 이시영은 3등이었잖아요. 나이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2위 했고 나이도 적절했던 조봉암을 이제 이 민주당에 참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민주당 최초의 계파가 생겨나는 아주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논쟁을 처음 촉발한 건 인천 김성수였어요. 인천은 조봉암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인천이라는 사람은 워낙 품이 넓고 물론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해방 이후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고 웬만하면 다 아우르고 가자. 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조봉암 정도 되는 사람도 우리가 아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야당을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인촌이 권유를 해서 조봉암을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 했고 조봉암도 아니 나도 민주당 가입하고 싶다. 민주당에서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따라가겠다. 옛날에 김구 선생이 그 상임수석 만들 때 자기가 문직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조봉암도 민주당의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 합류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어요. 근데 이제 이 조봉암의 합류를 극렬 반대하면서 파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유석, 조병옥, 낭산, 김준현, 그리고 장면은 이제 카톨릭계라 그런 한자가 없어요. 네. 어쨌든 이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조병옥은 구파고 장면은 신파잖아요. 그래서 서로 계파도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조봉하면 안 된다. 조봉하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자유민주파. 왜냐? 조봉하면 공산주의자였으니까. 조봉하면 여전히 사상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조봉암은 받아서는 안 된다. 조봉암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유민주당이라는 별도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겉으로는 사상을 문제 삼았지만 내심은 이 조병옥, 김준현, 장면 이런 사람들이 다 조봉암이랑 동년배예요. 비슷한 세대야. 다 3.1운동 언저리에 정치에 관심 가지고 활동 시작한 사람들이라 조봉암이 대선에서 2위를 한 사람인데 조봉암이 당에 들어오면 강력한 처음엔 물론 신익희가 대통령을 하겠지. 대통령 후보를 하겠지만 신익희 다음엔 바로 조봉암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로선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유석 조병옥이라는 사람은 YMCA 출신이고 신간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중도 우파 성향의 민족주의자로서 독립운동도 일부 했던 사람이고, 근데 미군정 시대의 경무국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찰총장을 맡으면서 이 사람이 주도했던 게 4.3이에요. 이 사람이 미군정의 경무국장을 맡으면서 4.3은 미군정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이승만 조건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군정 때 4.3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을 일으키게 되고 서북청년단을 4.3의 제주도에 풀어가지고 수만 명을 학살하는 그 일을 벌인 4.3의 학살자가 바로 조병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안에 강경 보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승만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당 구파의 원조 수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조봉암이 죽고 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신익희 다음에 마지막에 이승만하고 붙는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죠. 그래서 이승만이 1960년 부정선거 때 이승만하고 붙는데 이 사람도 신익희랑 똑같이 선거운동 하다가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미국으로 수술 받으러 갔다가 미국에서 죽어요. 수술 받다 말고. 그래서 1960년 대선 때도 이승만은 경쟁자가 없었어. 사실상 단독성. 이승만은 그냥 저절로 당선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3.15 부정선거라는 건 이승만을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바로 조병옥입니다. 결국 사형당한 조봉암보다 기껏해 한 1년 정도 더 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더 살지도 못할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쓰고 그 조봉암을 죽이는 쪽으로 조봉암을 민주당에도 합류 못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죽이는 쪽에도 힘을 보태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낭산 김준현. 이 낭산 김준현은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였어요. ML당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활동했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파로 완전히 전향을 해서 한민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출신은 조봉암하고 비슷해. 근데 조봉암은 전향하고 나서도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진보 성향의 정치를 하려고 했고, 김준현은 전향하고서는 완전 우파로 가가지고 철저한 반공주의가 돼서 반공주의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1960년대 이른바 이제 그 박정희 한일회담 때 박정희가 그 자금 유용했다고 폭로를 해가지고 김대중이 그 4시간, 5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 정치를 하면서 그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지. 근데 요즘은 아무도 기억 못하지. 낭산 김준현 누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 행보를 하고 전향하고 정적 탄압하고 뭐 자기만의 비전도 없고 반공주의만 앞세우고 이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뭐 한민당 시절에 민주당 시절에 법무장관도 하고 그랬지만 별로 좋은 정치인으로 기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유명했지만 역사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잊혀진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사실 사진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굴도 좀 못생기고 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조봉암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사람이 괜찮고 인맥도 이렇게 인품도 좋고 많이 따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조봉암을 합류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까 말한 인천 김성수 그리고 장택상. 이 장택상이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승만 정부의 총리도 하고 나중에 또 야당으로도 넘어오고 또 조봉암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나중에 구명운동에도 나서고 막 그래요. 조봉암이 사형당할 때. 그래서 굉장히 좀 묘한 어떤 풍문화인데 장택상의 비서가 또 김영삼이잖아요. 근데 장택상 그리고 같은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서상일 이런 사람들은 민주대동파라고 해서 조봉암을 합류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이승만 정권을 넓게 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요 사이에서 이제 민주당의 대주주였던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신익희가 있잖아요. 해공 신익희는 어떤 입장이었냐? 처음에는 조봉암하고 같이 국회의장, 부의장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잘 아는 친구였고 또 상해에서 중경에서 중국 시절에 독립운동도 같이 했고 이러니까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어. 근데 이게 이때 좀 안타까운 게 그 이대 때 국회의원 했던 조소왕 씨가 삼균주의의 조소왕이 6.25 때 납북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해공 신익희가 국회의장으로서 이 해외 순방을 하다가 인도의 뉴델리를 갔는데 거기서 북한에 납북됐던
조수왕을 만났다라는 스캔들이 터져요. 그 일종의 음모론인데 조수왕을 만나서 무슨 뭐 평화통일을 뭐 북한하고 어떻게 협상을 논의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 다 아는 사이고 조수왕 북한에 납북되어 있다가 북한에서 활동을 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락설이 터지면서 이거 엄청난 그 색깔론 공세를 회공신이가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색깔론 공세를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 출신이 조봉암을 받아주자는 걸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익희는 한 발을 뺍니다. 신익희를 한 발을 빼고 나는 모르겠어. 이러고 약간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해공이 아이 치사하게 왜 이러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나서서 조봉암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인천 김성수가 좀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이 1955년 2월에 민주당이 결당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이 풍을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드러누워 계시다가 결국에는 1955년 2월에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봉암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민주당 내 최대 주주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은 다 조봉암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봉암 입당이 무산됩니다. 이 인천의 마지막 위원이 조봉암 받아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 부하 정치인들은 인천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조봉암의 민주당 합류가 좌절되고 나니까 조봉암은 그러면 우리 혁신 세력이라도 모아서 제3정당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3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1955년 말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당되고 나서 나중에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죠. 그리고 진보당이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이라고 하는 양대 강령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 3대 대선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상일계하고는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이제 분열되는 일도 생기고. 그럼 3대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의 구도는 자유당의 이승만. 그리고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 콤비가 나오고, 민주당은 신익희와 장면 콤비가 나오고, 지금 진보당은 조봉암과 박기출 콤비가 나오는 이렇게 3자 구도가 딱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수도 없이 민주화에도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그 보수 정당, 리버럴한 정당, 그리고 진보 성향 정당. 이 3자 구도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유서 깊은 구도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87년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당하고 3당이 단일화 논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이 단일화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단일화를 하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재밌는 건 이때 진보당은 연정을 꾸리자.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같이 연정을 꾸려서 책임 정치 구현, 또 수탈 없는 경제 체제, 그리고 평화 통일. 요 세 가지 원칙을 니네가 받아주면 우리가 같이 연정을 하겠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은 됐고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개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연정까지는 부리고 그럼 인물이라도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조봉암의 이른바 대화와 토론의 정치, 협상의 정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3대 대선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협상을 했는가 그 협상 과정을 잘 보라 이거예요. 조봉암이 어떤 카드를 던지고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책 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거부했고 민주당은 반공주의 정당이었으니까 그러면 인물끼리 단일화라도 하자. 이승만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조봉암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해공신익희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백사당 그 한강 백사장 유세도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기는 하지만 이때는 그 전이지만 어쨌든 신익희가 워낙 뭐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명성이나 국회의장이었고 본인은 부의장이었고 뭐 이래저래 했을 때 해공이 할 차례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해공이 대통령 후보를 하고 자기는 사퇴하고 대신 부통령은 진보당한테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면 대신 박기출을 부통령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국 내각도 우리를 껴서 연정을 하면 좋지만 필요 없다. 니네가 어차피 안 껴줄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단독 내각으로 해라. 그리고 부통령은 정권하고 상관없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부통령만 우리한테 양보해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협상이었어요. 근데 요것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해공을 해주고 싶지. 근데 문제는 장면 입장에서는 난 내가 부통령 후보인데 그리고 계보도 다른데 해공이 대통령 되는 거하고 내가 부통령 되는 건 별개거든요. 이때는 런닝메이트로 같이 뽑는 게 아니고 따로 선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장면은 난 양보 못하겠다고 해서 원래 그 정부 후보끼리 사자회담을 하게 했는데 장면이 아예 거부하고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면은 절대 사퇴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도 안 되죠. 장면은 사실은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도 장면이 당선됐죠, 이 선거에서. 그리고 운 좋으면 이승만은 워낙 노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자연사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부통령이 물려받잖아. 그럼 자기가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양보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장면이 양보를 안 했고 이 장면은 그럼 이때요. 왜 그랬냐? 장면도 나름대로 국민적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면은
이승만이 임명했던 초대 주미대사였어요. 카톨릭계를 대표했고. 그리고 이제 주미대사일 때 뉴욕에 있었는데 6.25가 터지자마자 바로 유엔을 설득해가지고 3일 만에 유엔군이 이 6.25에 참전하게 만드는 결정을 이끌어낸 게 바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면은 6.25 직후에 전 국민적인 외교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장면 자체도 국민적인 신망이 꽤 있는 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굳이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승만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다가 의회에서 이승만 다음에 2대 대통령을 의회에서 장면으로 선출한다고 하니까 국무총리를 사퇴를 하고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익희하고는 계보도 다르고 이 사람이 신파의 리더고 장면이 그 정치권으로 끌어온 사람이 김대중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박기출 따위한테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협상도 깨지죠. 그렇게 해서 사실 단일화가 파토가 났냐?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조봉암의 협상력이 이제 아주 현실주의적인 협상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났다고 보는데 신익희와 조봉암은 사실 뒤에서 몰래 밀약을 맺었어요. 겉으로는 협상이 파토 난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신익희 조봉암은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그럼 진보당은 부통령도 포기하겠다. 어차피 장면이 양보 안 하니까 부통령도 포기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사퇴하겠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 조봉암대 대선 후보 사퇴하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신익희로 단일화가 될 테니까 대신 진보당이 얘기하는 3대 공약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수탈 없는 경제 뭐 평화 통일 이런 거를 정책에 좀 반영을 해달라. 그건 신익희 당신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도 용공이라고 공격 좀 하지 마라. 뭐 자유당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도 니네도 공격하니까 너네 더 이상 진보당 용공이라고 공격하지 마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 조병호, 김준현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장관으로 입각시키지 마라. 요 정도로 협상을 한 그랬더니 신익희가 콜 오케이 알았어 그 정도는 받아줄게 라고 해가지고 밀약이 이 성사가 된 거야. 물밑에서 이렇게 성사를 해놓고 그래서 5월 초까지만 선거가 이제 5월 중순이니까 5월 초까지만 진보당이 유세를 하겠다. 왜냐면 진보당도 이번 기회에 당세를 좀 키워야 되니까 유세를 하고 그러면서 당내에서 그 당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사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왜냐면 바로 갑자기 대선 후보가 사퇴하면 그 따르던 그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5월 초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5월 초에 이 나주가 어디 호남 지역에서 신익희하고 조봉암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나는 전주에서 전격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해가지고 조봉암을 사퇴하고 신익희로 단일화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자 이거죠. 그게 5월 6일이었어요. 5월 6일 날 그렇게 단일화하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그 유명한 30만 명의 한강 백사장에 모여서 신익희가 대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 유세 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지금 음성도 남아있죠. 그때 신익희가 아주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면서 아주 재밌게 이승만 정권을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30만 서울 시민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연설로. 그렇게 해가지고 신익희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아요. 그래서 정말 야 이거 신익희가 되는 건가?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호남 유세를 가기 위해서 신익희가 기차를 타고 비 내리는 호남선 그날 비가 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을 타고 호남 유세를 하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기차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내려갔으면 거기서 조봉암을 만나서 단일화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역사적인 그 단일화를 하루 앞두고 신익희가 죽은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가 신익희에서 조봉암으로 단일화되는 이거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봉암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는 사퇴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기가 사퇴해버리면 아예 대선 주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야당은. 그러니까 사퇴를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로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하면서 대선을 완주하는데 다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그 우파 청년단 뭐 정치 깡패 이런 놈들이 조봉암 지금 이번에 그 서부지법 판사 찾으러 다닌 것처럼 조봉암을 막 찾아 죽이려고 조봉암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암살 위험이 막 일어나니까 조봉암이 이때 딱 잠수를 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선거를 전혀 안 하고 선거 유세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잠수를 타고 그냥 이렇게 공약만 신문에 발표하고 그걸로 그냥 대선 운동을 접고 선거 운동 때까지 숨어 있어요. 왜냐면 공개적인 활동을 암살될 것 같으니까. 저는 요즘 분위기 같으면 다시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봉암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앞에 김구가 암살되고 여운형이 암살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암살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조봉암으로서는 그게 합리적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서울의 어떤 모처에서 은거하면서 투표 당일까지 은신했고 결국 대선을 완주했죠. 이때 낭상 김준현은 김준현 완전 빌런이에요. 낭상 김준현은 조봉암한테 투표할 거면 차라리 이승만한테 투표해라. 야당인데 같은 야당인데도 그러면서 단독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완전 또라이 빌런 짓을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우리는 조봉암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 교체를 포기하고 우리는 부통령 선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은 그냥 신익희 후보한테 돌아가셨지만 추모표를 던져달라. 뭐 이런 이제 또 이렇게 트롤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익희 추모표가 180만 표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봉암을 낙선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대신 장면은 당선시키죠. 이게 이때 조봉암이 발표한 그 선거 공약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10가지 선거 공약, 조재선 보좌관님이 얘기해 주신 거. 첫 번째는 평화통일하겠다. 두 번째는 집단 안전보장. 이 집단 안전보장이라는 건 나중에 김대중이 얘기했던 4대국 안전보장론이랑 비슷한 거예요. 집단 안전보장. 세 번째가 책임 정치.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네 번째가 규제 축소. 그리고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 계획 경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농촌 고리채를 유예하고 현물세를 폐지하겠다. 또 농협을 조직하겠다.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겠다. 또 상위 군경, 6.25 직후니까 상위 군경의 생활을 보장하겠다. 또 교육의 완전 국가 보장제를 해서 학제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10대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괜찮은 나중에 많이 실현되는 뭐 정책 공약을 되게 중도 진보스러운 공약들이에요. 당시 맥락으로 보면. 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평화통일로를 1번 공약으로 올렸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이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평화통일론과 집단안전보장은 결국엔 1971년 김대중의 공약으로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김대중이 4대국 안전보장에 의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공약을 1971년에 내놓는데 그게 결국 20년 전에 몽양이 아니 여우는 그 죽산이 했던 공약을 사실 약간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3대 대선 결과는 이승만이 한 500만 표를 얻어서 무난하게 당선은 됐는데 이 퍼센티지는 2대 대선 때는 70%대였는데 이때는 50%대로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또 조봉암이 216만 표를 얻어서 2등으로 23% 정도를 얻고 근데 이거는 2대 대선 때 받은 거에 비하면 3배나 늘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팍 줄고 조봉암은 확 늘고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조봉암이 역전하겠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조봉암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됐던 거야.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그리고 신익희 추모표도 한 180만 표 정도 나와서 한 20% 정도 먹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봉암하고 신익희를 합쳤어도 이승만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승만 쪽에서 부정선거한 것까지 그 당시에는 뭐 워낙 50년대 관권 선거가 심했던 시절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진짜 순수하게 아주 합리적인 선거를 했으면 투명한 선거를 했으면 어쩌면 조봉암이 이겼을지도 모르고 하여간 이승만 입장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조봉암을 그렇게 싫어했던 조병옥도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이승만이 실제로 받은 표는 200만 표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국 대선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조봉암은 이제 그 대선 때까지는 진보당 추진위원회였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진보당을 합법적인 정당으로 결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세력들을 통합하려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뭐 한독당 세력도 있고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던 여운형계도 있고 김구계도 있고 뭐 남북 협상에 올라갔던 김규식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했던 공산주의자 출신이나 무정부주의자 출신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진보당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1956년, 7년 이때쯤 되면 진보당을 하나의 제3세력으로 제대로 이제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진보당 사건이 빵 터지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이 6부 이게 5부까지는 6부로 가면 이제 진보당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90년대에 나온 책이잖아요. 95년만 해도 그때 진보 세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였어요. 이때는 아직 민주노동당도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당을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1950년대에 진보당이나 정당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 예.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들이 이 진보당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진보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었던 거야? 조직은 뭐였고, 노선은 뭐였고, 강령은 뭐였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야?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박태균 교수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젊은 진보 학자였기 때문에 이 진보당의 노선과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막 이 책으로 한 챕터를 하려고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보당 운동은 이 민주노동당, 정의당을 거쳐서 완전히 한 사이클을 지났고 지금은 사실상 몰락했고 지금 진보당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진보당은 그때의 진보당과 다른 이름을 다르게 쓰는 NL 정당이죠. NL 정당. 이 친북 종북 성향의 NL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봉암이 진보당과는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때의 진보당은 사실은 어떤 이념과 노선을 앞세웠다기보다는 조봉암의 어떤 카리스마에 이끌린, 조봉암의 매력에 이끌린 다양한 정파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었고, 그래서 특정 이념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근데 그 드루뭉실하게 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인데,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고, 근데 이제 당시에 사회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히 서상일계랑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상일은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강하게 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민주사회당 이런 이름을 쓰자고 막 했는데 그렇게 이념을 앞세우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 조봉암은 그렇게 이념을 앞세우는 걸 반대했고 그냥 이제 이승만 반대하고 민주당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진보당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우파 성향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심지어 서북청년단 출신도 조봉암 캠프에 와가지고 사무국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암살돼서 죽지만 그랬을 정도로 이 진보당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그래서 이제 특정 어떤 이념에 치우친 정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당시 흐름으로 봤을 때 민족주의 성향의 사회민주주의, 중도 진보 성향의 정당이었다.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건 강령 같은 걸 보면 다가올 1960년대를 원자력 시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원자력 에너지를 쓴다는 게 지금의 AI처럼 너무 새로운 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원자력 시대를 맞아 우리 뭐 우리 민족은 뭐 이런 식으로 막그 강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뭐 원자력을 되게 진보 세력이 좋게 봤다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조봉암은 인간 용광로라는 이 당시 별명이 인간 용광로야. 워낙 다양한 사람들 다 녹여내가지고 지지층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런 얘기를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진보당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평화통일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전문 분야가 외교잖아요. 그 이승만의 전문 분야의 외교로 승부를 본 거야. 이승만은 북진 통일 얘기하는데 조봉암 평화통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이 끝난 직후니까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친 국민들한테 굉장히 평화통일이라는 게 어필을 하면서 나름 이제 이 정치적 틈새 시장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게 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 김일성이 아, 참 아주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던 시절에 김일성이 나이가 이때 30대, 40대 이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일성이 전성기였던 시절이거든요. 당시 북한은. 그리고 1958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해서 박헌영 괜히 뭐니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다 숙청하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유일 체제를 만들어가던 그 시절인데 그때 통일론을 얘기한다는 게 누구랑 협상해서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김일성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김일성은 6.25를 일으킨 전범인데 그 전범인 김일성하고 협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도 조봉암이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 논리적 모순이 있었고 그게 이제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지. 사실은 김대중만 해도 김정일하고 협상한 거지 김일성하고 협상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만났잖아. 3대쯤 내려오면 약간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한테 6.25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손주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있지만 그거 갖고 전범 재판에 몰아서 사형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일성은 바로 본인이란 말이야. 그 6.25를 이렇게 본인이 멀쩡히 그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는 거지 이제 좀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통일론에 대한 지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틈새 시장을 확보해서 어떤 진보당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부분을 공안 당국이 파고들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진보당 사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 수업의 주제는 이제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 정치가로서의 조봉암을 재발견한 거기 때문에 진보당 사건을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처음 시작은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통일하고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야, 너 어떻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론을 너도 얘기할 수가 있어. 너 북한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김대중도 연방제 주장했다가 북한에서 연방제 주장하니까 왜 북한이랑 똑같은 연방제 주장하냐 그래갖고 엄청나게 색깔론을 당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시비는 평화통일론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걸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2심, 3심 가면 이거는 무죄가 나와요.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주장을 못하는 법은 없다. 북한이 밥이라고 해서 우리도 밥이란 말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쓴 거는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1심에서는 그런 거에다가 간첩 혐의 사실은 간첩 혐의가 여러 개가 들어와요.
박정호라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뭐 하여간 여러 명의 간첩 혐의자들이 있는데 앞에 두 명 정도는 이거는 간첩이긴 하지만 조봉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이 돼요. 무죄로 돼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양명산입니다. 양이섭이라고도 하고 양명산이라고도 하고 또 중국에서 활동할 때 김치성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래서 조봉암은 김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명산과의 관계, 이 사람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거든 실제로 조봉암이.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엔 그 사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1심에서는 그 유병진 판사인가 이런 사람 되게 양심적인 판사였어요. 그래서 1심 판사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라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다른 진보당 관계자들은 다 무죄를 때리고 조봉암에 대해서는 조봉암과 양명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징역 5년. 그러니까 간첩일 수도 있지만 뭐 이제 조봉암이 몰랐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5년을 때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승만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1심 판사가 되게 용기 있게 야 그래도 어떻게 정적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탄압하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1심 판사가 징역 5년을 때려서 목숨은 붙여줍니다. 왜냐면 5년 정도 그 1심 판사 생각은 1심에서 5년 정도 때리면 2심이나 3심에서 감경돼가지고 무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고 나니까 지금 서부지법 난입사태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야인 시대에 그 유명한 정치 깡패 이정재 있잖아요. 그 동대문파. 이정재가 자기 그 꼬봉들을 데리고 몰려 들어갔고 이 유병진 판사 빨갱이 판사 유병진을 처단하자 이래가지고 법원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엄청난 그 소요 난입을 해가지고 소요라 사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판사 막 찾아다니고 지금 이제 그 차모 판사인가요? 이렇게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1심에서 조봉암한테 5년 때린 판사를 막 이렇게 처단하겠다고 막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그때 제대로 처단했으면 지금 이 서부지법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겠죠. 근데 오늘날 어쨌든 거의 흡사한 사건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2심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2심 판사부터는 완전히 이승만의 그 꼬봉인 사람이 2심과 3심에 판사를 했고 여기서부터는 재판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야. 니들이 뭐라고 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어. 답정 너야. 그리고 오히려 양명사는 1심 때는 이제 검사에 이게 넘어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간첩이었고 조봉암한테 정치자금 줬고 조봉암이 만년필을 선물해서 그걸 북한 김일성한테까지 갖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요. 근데 2심에서는 아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그거 검사가 그렇게 하면 나는 살려준다 그래갖고 나는 그래도 그 말만 믿고 거짓말한 거였다. 근데 재판 영화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나도 같이 죽게 생겼고 조봉암 선생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나 북한 가서 그렇게 김일성 만나고 이런 적도 없다. 나는 그냥 사업가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1심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1심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그거 니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고 1심 때 한 네 증언이 진짜야 라고 그냥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양명산이 1심 증언을 채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양명산도 사형, 조봉암도 사형 이렇게 때려버리죠. 그러면 도대체 이 양명산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조봉암과는 어떤 관계였냐? 이 양명산은 사실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양명산이. 그래갖고 이제 이시영, 이회영 형제가 만든 그 신흥무관학교를 나왔고, 다만 직업적인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거길 나오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사업가로 살았어요, 평생을. 사업가로 중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중개상으로 살았고 근데 어쨌든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니까 어떤 민족의식은 있었겠지. 그래서 돈을 버니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때 조봉암을 만난 거야. 상해 시절에. 조봉을 만나서 그때부터 조봉암하고 호용호제하면서 뭐 김 사장 뭐 그리고 뭐 죽산 선생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독립운동 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사업가니까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시로 만나면 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아유 죽산 선생 이걸로 식사라도 좀 하시죠 이러면서 생활비 챙겨주고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후원을 받는 그런 사이였던 거지.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는 요즘 유명한 이것도 요즘 계엄사 때 나왔던 그 HID 있죠. 북파공작원. 북파공작원 출신이에요. 또 양명산이 신흥무관학교 나왔고 그래서 북파공작 그 무역을 한다는 핑계로 북한을 가가지고 북한에서도 정보를 빼오고 그리고 남한의 정보도 적당히 북한에 넘기고 그래서 이 조선 한국의 북파공작원으로서 미군정 때부터 이 그 활동을 하면서
그 북한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정보를 조금씩 주고받고 저쪽에서 받은 정보를 또 이쪽에 전하고 그러니까 이중 간첩 노릇을 하는 사업가였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 이게 분단된 지 얼마 안 됐고 중국, 북한, 한국 없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활동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도 조봉암 못지않은 풍원화로 산 사람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봉암한테는 북한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조봉암이 대선을 두 번이나 나오고 당도 차리고 이게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턱턱 이렇게 정치 자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봉암은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 할 때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평생 후원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다라는 게 조봉암의 입장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김일성이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게 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김일성이 그 소련 측 자료 발굴해가지고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자기가 조봉암의 보고를 다 받았고 조봉암이 대선 출마할 때 자기한테 대선 출마할 거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자기랑 막 이렇게 협의까지 하고 출마했다는 식으로 김일성이 떠들었다는 게 러시아 측, 소련 측 자료가 나와갖고 그걸 조선일보가 빵 터트려서 윤석열 후보 초기에 사실 조봉암을 그 독립운동 서운해야 된다는 얘기도 살짝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조봉암의 농지 개혁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주대환 대표라든가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이게 중도 우파 진영에서 이승만의 농지 개혁을 높이면서 조봉암도 같이 이렇게 높이는 그런 흐름이 우파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거 조봉암 그럼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그 보훈처 장관이었던 박민식까지도 그런 얘기를 그 주대한 대표한테 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솔깃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조봉암을 서운하다니 무슨 소리 하면서 그걸 빵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양명산의 작용이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조봉암은 양명산이 주는 돈을 받는데 양명산 입장에서는 그 돈을 북한에서 받아갖고 조봉암한테 주는 입장이니까 북한한테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봉암이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꾸며내가지고 조봉암의 진술을 꾸며내고 조봉암이 양명선한테 준 만년필을 이게 아 조봉암 선생이 김일성 장군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걸 가지고 양명선이 중간에서 이중 플레이를 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북한 돈을 받아놔서 야 일부는 지가 인마이 포켓하고 나머지는 조봉암한테 주고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조봉암 선생은 몰랐겠지.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런 그림이 아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그림 그러니까 김일성은 조봉암이 자기한테 보고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양명선이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막 그런 게 중간에서 그렇게 장난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결국 2심과 3심은 다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징역 5년이었던 게 사형이 확정되고 요때 사형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중앙일보 사주가 되는 홍진기 지금 홍석현 회장의 아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시 이승만 정권의 법무장관이었고 조봉암을 죽이는 조봉암을 법사라는 악역을 맡게 되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승만이 계속 재촉을 해. 사실은 이렇게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사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게 몇 년이 그 재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그냥 둬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아무 논란이 없어질 때쯤에 한 2, 3년 뒤에 사형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거든. 근데 이승만이 계속 국무회의에서 재촉하는 거야. 홍 장관. 그 죽산 그 조봉암이 어떻게 됐어? 조봉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뭐 이래저래 했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죽상 그 사람은 진작에 처단됐어야 될 사람이야 왜 아직도 살려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쫑크를 줍니다. 그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홍진기 입장에서 자꾸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7월 31일에 진짜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날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변호인들이 이게 대법원 판결도 이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대법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합니다. 근데 죽선을 사용할 때였던 그 대법관이 그대로 재심 심판에 또 재판장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한 판결을 자기 스스로 뒤집을 리가 있나 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다시 그냥 조봉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문제 없었더라고. 당연히 자기 판결이니까 자기가 기각하지. 기각을 한 게 7월 30일이야.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 7월 31일에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봉암 선생은 사형당하는 시점에 그 변호인이나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전혀 통보도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옥에서 그냥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간수들이 딱 와가지고 오늘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조봉암 선생은 그때부터 이미 이게 사생관이 재판 때부터 야 애매한 판결할 거면 차라리 나 죽여라. 차라리 그냥 사형시켜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변호사였던 윤길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나 굳이
원래 이제 나하고 이승만하고 천하를 놓고 다퉜는데 내가 뭐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 하느냐. 원래 그런 거다. 정치라는 게.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저 천하를 놓고 다퉜는데 이쪽이 이겼는데 진 쪽이 살아있으면 이긴 쪽이 불편하다. 아마 죽일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조봉암 연구 책에 보면 그 유언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록된 유언이 실제로 남아 있죠. 그게 보면 396쪽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런 말이나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느냐고 유언을 권유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 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 싸우다 졌으니까.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봉암은 그냥 이제 사형대 위에 올라가서 목에 이렇게 걸고 집행되는 걸로 사형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이제 시신이 유족들한테 다음날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4.19가 일어나는 거예요. 7월 31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단 몇 달 뒤에 3.15 부정선거 있고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을 하야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참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1년만 살려두지. 1년만 살려뒀으면 4.19 나고 나서 조봉암 아마 석방됐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될까 봐 죽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둬두기만 했어도 죽진 않았을 텐데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사형을 집행해가지고 4.19 몇 달 전에 조봉암이 죽고 이게 조봉암이 죽는 걸 보면서 사실은 대학생들도 더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사실은 박정희 같은 군인들도 아 이거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또 영향을 미치게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4.19 때 조봉암이 죽지 않았으면 4.19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몰라요. 사실 이때 진보 세력이 4.19에 다시 활동을 하지만 조봉암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다 지지부진했고 결국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단독으로 압승을 하게 되고 민주당 단독 정부가 지들끼리 심파구파 나눠갖고 권력 싸움 벌이다가 결국 여기도 9개월 만에 5.16 쿠데타로 무너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만약 조봉암이 살아있고 또 해공도 살아있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대 진보당 이렇게 진보 보수 양당 구조가 이때 20하국 때부터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4.19 같은 오히려 5.16 같은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여야가 같이 협치를 통해서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보수와 진보가 이제 이렇게 정책 대결을 하는 그런 정치를 1950년대, 60년대에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조봉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조봉암 정치가 주는 교훈은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 정치 지도자라는 거 쉽게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스펙을 가진 뭐 서상일도 있고 박기출도 있고 윤길중도 있고 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국민 속으로 들어간 지도자는 조봉암밖에 없었던 거지. 그 조봉암이 죽고 나니까 진보당은 그 이후에 전혀 어떤 부활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5.16이 터지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예 진보 세력 공산주의 계열은 완전히 싹 그냥 씨를 말리게 되는 30년간 한국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김대중과 조봉암의 관계예요. 이게 김대중이 청년 정치인 시절에 아주 국회의원도 되기 전에 청년 정치인 시절에 조봉암을 만납니다. 조봉암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에 김대중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김대중 육성회고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조봉암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좀 이 반공주의 그를 정확하게 내세워야 되지 않냐. 자꾸 공산당하고 북한 공산당하고 자꾸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반공하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공산주의와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봉암이 그냥 하면서 이렇게 웃고 넘기고 대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김대중은 조봉암한테 실망해가지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민주당 쪽으로 정치를 하는데 그래도 이 이택선 박사의 자유인액을 보면 김대중은 그래도 아까 민주당 결당할 때 그 자유민주파가 있고 민주대동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김대중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뭐 껴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민주대동파 쪽이었고 조봉암도 껴서 민주당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쪽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파가 압승하고 조봉암 합류가 불발되니까 김대중은 이때 민주당에 합류를 안 하고 그 민주정의당이라는 그 옛날 전두환당 말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별도 당으로 하다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이 김대중은 조봉암의 그런 정치를 50년대니까 김대중이 20, 30대잖아요. 가장 정치를 막 시작하는 젊은 민감하던 시기에 조봉암의 정치 역정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웠고 그걸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일종의 반면 교사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보당이 막 검거가 시작됐을 때 조봉암은 처음에 며칠은 피신해갖고 안 잡혀요. 근데 이제 자기 측근들이 막 잡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니 뭐 이승만이 날 죽이게 하겠어 내 대선 후보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진 출두를 합니다.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스스로 체포가 돼요. 그랬더니 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이승만 분명히 죽일 거다. 이번에 들어가시면 못 나온다. 차라리 우리가 주선을 해줄 테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봉암은 좀 약간 그 낭만주의적이고 나이브한 그런 협격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박사가 설마 나 죽이게 하겠어? 그리고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김대중은 유신이 딱 터지니까 그리고 그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신이 딱 터지니까 마침 그때 일본에 출장 그 수술 때문에 출장가 있었죠. 바로 현지에서 망명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돌아가죠.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반유신 그 민주화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납치도 됐지만 그래서 국제적인 명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조봉암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은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고 노선도 조봉암은 약간 본인이 공산주의자 출신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진보 성향의 어떤 당시 공산주의자 출신이 많았으니까 그런 세력을 끌어안는 노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꾸 빨갱이라는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김대중은 적어도 반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공산당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 북한 정권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린 대한민국 절대 지지. 그리고 우리는 비용공 공산당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는 그 노선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김대중을 지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선에 있어서도 조봉암과 좀 결을 다르게 하는데 그건 조봉암이 있었기 때문에 조봉암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는 김대중이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경제론을 중소기업 위주의 계획경제론을 주장했던 것도 조봉암과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경제정책 노선은 그 이른바 박현채랑 같이 그 1971년 대선에 나올 때까지는 조봉암과 김대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탈 없는 대중경제, 피해 대중이란 말 이런 표현들을 다 조봉암이 만든 말을 김대중이 갖다 쓴 거고 사실 일종의 중소기업 위주의 계획경제정책이잖아요. 그럼 뭐 조봉암이나 김대중이나 경제정책 노선은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는 물론 달라졌지만 그 야당 후보 시절의 김대중의 노선과 조봉암의 노선은 상당히 비슷했고 그 당시엔 또 그게 야당으로서는 일리가 있는 노선이었다. 근데 이거는 김대중의 정치적 대부인 장면하고도 다른 거예요. 장면은 철저한 미국식 자유경제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김대중은 계획경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경제정책은 오히려 조봉암과 비슷했다. 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조봉암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봉암의 노선은 훌륭하지만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평화통일론과 계획경제는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어떤 낭만적인 태도,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이런 거는 이제 걷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도 반공 노선을 명확하게 했고 또 정책 노선도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나중에 DJP 연합을 성공시키죠. 사실은 조봉암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고 싶었는데 끝내 못했고 김대중은 그 김종필하고도 단일화를 해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조봉암이 실패했던 연합 정치를 실제로 이제 실현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봉암의 실패가 김대중에게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고 결국 그게 저는 김대중과 조봉암이 거대한 역사적 이어달리기를 했다. 그래서 조봉암이 하고자 했던 남북 정상회담, 그 평화통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김대중이 이어가서 결국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래도 남북 간의 대탕트 한 10년간의 어떤 남북 간의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조봉암과 김대중의 노선은 상당히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역사적인 이어달리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3장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